우리 시간 네, 강연 이후에 우리 질의응답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방금 강연해 주신 유현준 교수님 자리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도시공동체연구소 소장님이신 손석환 교수님도 이 시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희가 이 모임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우리 도시 목회자 세미나 1기, 2기를 이제 진행하고 또 그 가운데 여러 도시에 관련된 서적들을 같이 또 읽고 탐독하면서 여러 가지 또 질문과 고민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귀한 교수님 모시고 함께 이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플로어에서도 여러 질문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시청하시는 분들도 여러 궁금증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먼저 저희 목회자들 함께 세미나 참여했던 분들이 이 시간 준비한 질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 질문인데 우리 먼저 박준태 목사님 잠깐 자리를 해주시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태 목사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도시공동체연구소에서 세미나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도시를 2가지 관점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도시의 승리, 에드워드 글레이처라는 사람이 쓴 거는 그 다음에 리처드 플로리다의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의 저자들의 입장을 보면 도시의 승리를 쓴 글레이저라는 저자는 도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인프라와 인재들의 만남을 강조하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이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산업들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그래서 고층 빌딩도 짓고 슈퍼도시들을 만들면 더욱더 산업이 성장하고 더 도시가 개발될 거다. 근데 이제 플로리다 같은 분들은 슈퍼도시들이 성장할수록 불평등은 심화되고 상대적 박탈감은 커지고 공동체의 붕괴가 가속화될 거다. 이렇게 염려를 했는데 성경에서도 보면 도시의 2가지 관점이 있는데 뭐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 같은 거는 막 쾌락의 도시, 탐욕의 도시, 타락한 도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계시록에서 보면은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아름다운 도시가 이제 재생될 거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처럼 도시를 바라보는 두 입장에서 교수님이 보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도시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도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목회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대부분 아마 전통적인 교회들은 도시를 부정적으로 봐왔던 것 같아요. 죄악의 도시, 뭐 범죄의 속을. 그래서 교회는 일종의 방주처럼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간의 특수성 이렇게 이제 아마 그림을 그려왔던 것 같은데 저희가 목사님들하고 공부를 해보고 책을 보니까 이렇게 봐서는 도시에 필요한 일들을 하기 어렵겠다 하는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가 해서 도시의 긍정적인 면들을 쭉 공부해 보니까 도시에 엄존하는 갈등이나 모순이 있잖아요. 불평등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 부동산 지금 한국 사회에 엄청나게 이런 문제들은 또 그러면 그냥 그렇게 뉴트럴하게 봐야 되는지 우리가 굉장히 헷갈린다. 교수님 오시면 이 문제를 명확하게 좀 물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창세기의 바벨탑 이야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타임 스팬을 보시면은 몇 천 년의 라이프 스팬이 있잖아요. 그 시간의 차이가.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성경을 보시면은 도시민들을 되게 부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죄악의 도시라고 하고 그게 누가 썼고 어느 시대에 썼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창세기를 썼던 그 기자의 입장은 그 사람들 유목민족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라이프 스타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족 구성 단위로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70몇 명으로 모였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떠돌아다니는 세상이고 그 문화인류학자들이 보통 얘기하는 게 도덕률이라는 게 언제부터 생겨나냐 그거를 집단 구조가 100명이 넘어가야지 생겨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100명이 넘어가는 집단이 됐을 때 성병이 생긴답니다. 그때부터는 그걸 규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근친상간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룰들이 있는 거예요. 간음하면 안 되고. 근데 100명 이하는 씨족 사회거든요. 거기는 그냥 자연으로 냅둬도 큰 문제가 안 생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는 사람 실점을 보시면은 루치 이렇게 다니면서 가는 사람, 이 사람은 씨족 사회잖아요. 아직까지 100명 이하의 사람들로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소금 무역을 통해서 크게 융성했던 그런 도시니까 몇천 명은 됐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완전히 얘네들은 도덕률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성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인구 구조가 100만 명이 돼야지 생겨난대요. 그러니까 10계명이 만들어진 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인구가 장정이 60만 명이니까 남녀 합치고 노인까지 합치면 1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보고 그때쯤 되면은 성문법이 생겨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탑을 썼을 때의 시점은 시족 사회를 움직이던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런 몇천 명이 사는 도시민들을 봤을 때 당연히 문화적인 차이에 의해서 도시를 안 좋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고 요한계시록을 쓸 때쯤 되면 요한이 쓰는 시점은 이미 거의 도시화가 어느 정도 된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그 도시가 사람이 모였을 때 빈부격차와 그 부분은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약간 에드워드 글레이저 박사 쪽에 무게 중심을 두는 편입니다. 도시가 보통 일반적으로 발생을 했을 때 그 계층 간의 격차가 고착화되는 게 문제거든요. 사실 우리가 농업 사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곡식은 저장이 가능해요. 고기는 사냥을 할 때에는 과일도 두면 썩고 냉장고도 없으니까 고기도 썩어요. 나눠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원시적인 형태의 사회주의 그런 집단인데 농업이 되면서부터는 저장 가능하기 때문에 부의 격차가 생겨나고 신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게 자리 바꿈이 쉬운 국가나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리 바꿈은 과연 언제 생기느냐? 사실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거는 농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시작된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자본은 두 종류가 있어요. 동산과 부동산. 동산이 돈이죠. 얘는 돈 없는 사람은 벌기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더 가지기 힘들죠. 그래서 고착화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시대에 이 신분 간의 계층의 이동이 생기냐 하면은 새로운 부동산이 생겼을 때예요. 새로운 공간이 생겼을 때. 역사를 보면은 유럽의 사회가 되게 정체가 돼 있다가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하층민들이 기회를 가진 계기가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민 갔을 때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대륙이 생겼을 때 가서 미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도 만들고 부를 축적했죠. 거기서 동부에서 고착화되고 신분의 계급이 만들어진 다음에 기회를 잡을 수 없었던 하층민들은 서부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이 생겼을 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새로운 기회를 만든 거죠. 우리나라 사회만 보더라도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런 공간이 없을 때 기회가 없다가 70년대에 도로가 뚫리고 아파트를 짓고 하면서부터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잡고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7, 80년대에 만들어진 재벌 기업들인 거예요. 도로를 뚫으니까 자동차 회사가 돈을 벌 수밖에 없고 아파트를 지으니까 건설 회사가 돈을 벌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로 다 되는 가전제품도 돈을 버는 거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고착화된 게 90년대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젊은 세대들이 이 부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거는 90년대 인터넷 가상 공간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인터넷 라인이 깔리면서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대륙이 생겨나니까 그 부동산을 이용해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생겨나고 재벌들로부터 독립된 다른 부의 계층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은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 도시는 말씀하신 대로 빈부격차가 고착화되고 사회가 갈등으로 점점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사회가 2020년에 이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1990년대의 인터넷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을 제공한 이후로 아무런 공간을 만든 적이 없어요. 지금 대부분의 도시의 모습들은 거의 70년대, 80년대에 만들어진 지구 단위 계획과 토지 이용 계획도와 용적률과 건폐율과 그 법규에서 만들어진 고착화된 도시입니다. 특히나 지난 10년간은 각 지자체에서 신분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를 걱정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다 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버 스페이스 가상 공간도 바뀐 게 별로 없고 피지컬 스페이스도 올해는 개혁을 멈췄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 사회가 되면은 새로운 공간을 만들지 않으면은 점점 빈부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시는 만들되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새로운 도시가 제일 쉬운 방법은 고밀화가 시켜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볼 건데 지금 한계에 봉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법을 바꾸던 뭔가를 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라고 봐요. 네,
네, 귀한 대답 감사드리고요. 우리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우신 목사님, 한국 도시의 여러 문제들 중에 아마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질문할 것 같은데요. 지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은신 목사입니다. 다행스럽게 그 유현 교수님의 대답이 제 질문하고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하는 원래 주제는 젠트리피케이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그 변화에 따른 그 문제점에 관한 그 질문이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기회와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새로운 사람들이 그 계층 이동이라든지 상승의 기회가 생긴다라고 했는데 교회에서의 관심은 어쩔 수 없이 상승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공간도 맞고, 근데 보면은 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그 상업지구가 됐든지 아파트가 됐든지 거기에 갑자기 엄청 금융자본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대규모 작업원이 투입돼가지고 그 원래 원주민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도시 그 둥지 내몰림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있던 마을과 공동체가 해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교회가 그리고 맞닥뜨리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현실에 대해서 교회가 뭐 공간적인 입장도 괜찮고 뭐 사회적인 입장도 괜찮고 정책적인 입장도 괜찮고 교회가 이 정도의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 뭐 그런 제안이라든지 평소에 생각이 있으시면은 건축학자에게 이런 질문을 드린다는 게 조금 거시적이긴 하지만은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또 잠깐 이제 부연을 더 드리면 사실 저희 그 목회자들이 도시 문제를 대할 때 교수님하고는 관점이 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항상 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예컨대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서 도시가 변화됐을 때 항상 우리는 그 둥지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고, 우리 한국 사회에 그것들 정책적으로 제대로 풀어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고통받는 사람은 늘 고통받고 깡패들 와서 막 이런 것만 봐왔잖아요. 또 두 번째는 교회들이 그동안 대처한 건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그런 젠트리피케이션이 나서 재개발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교인들의 원주민들은 쫓겨나가는데 새로 들어올 중산층을 대비하는 교회로 변화되거든요. 건물 새로 짓고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사람들 들어오면 우리 교회도 이제 부흥할 것이다. 굉장히 우리가 그 반성적으로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 많은 목회자들 적어도 여기 모이신 분들은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이제 교수님의 건축학자로서의 관점을 보면 여기에 좀 긴장과 갈등이 보여요. 저희 느낌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보면 좋을지.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면 제가 대통령을 하죠. 이거는 인류 역사 만 년의 역사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뭐 그건 마치 5,000년, 3,000년 전에도 석가모니가 무소유가 좋다고 하는데 아직도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본능과 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룰 수 있는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과 한 100년 전에도 사실은 그런 문제점을 갖고서 뭐 플로레타리아 혁명을 꿈꿨던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은 뭔가 더 평등한 사회가 될 거라고 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그렇게 착하지 않거든요. 그 안에서 끊임없이 차별화를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사회의 그림자가 생기지 않으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서 소유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봐요. 저와 반대되는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정부라고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더 많이 소유하고 그쪽에서 힘을 키워나가면 우리가 걔네들 약자를 보호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을 별로 탐탁지 않게 봐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를 살짝 숨기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부의 힘을 점점 키울수록 정치가들의 권력은 커져요. 겉으로 드러나는 정부라고 하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가치를 앞에다 가면을 내세운다 뿐이지 실제로 뒤에 지금 우리 사회의 좌우의 갈등들을 보면은 대기업 자본가들과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의 싸움이라고밖에 안 보여요, 저는. 그래서 두 거대 권력들의 암투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는.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상하로 나누기는 좀 뭐하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가진 사람들을
밑으로 내려가서 제일 적게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중간 경계 어디에 경계부가 있겠죠. 집을 소유한 사람과 아닌 사람, 혹은 빌딩을 소유한 사람과 아닌 사람, 이런 그 경계부를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밑에 사람이 어려우니까 점점 위로 올리자. 경계부. 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으면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유토피아일 것이다 하고 하는 믿음을 가진 분도 있는데, 저는 그 경계를 밑으로 내리는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 젠틀피케이션의 문제점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과도한 욕심을 가진 건물주들의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저놈이 나쁜 놈이네 하는 순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저는 모든 현상을 볼 때 선악구도로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사자가 가재를 잡아먹는데 사자가 나쁜 놈이네 이러면 문제 해결이 되겠어요? 생태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젠틀리피케이션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동네를 좋게 만들었던 그 젊은 청년 창업가들이 빌딩을 소유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동네를 좋게 만들었으면은 그거에 대한 혜택을 자기가 당연히 갖고 와야죠. 근데 좋게 만든 거의 혜택을 건물주만 갖게 되니까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거를 담보가 있을 때만 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담보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는 능력밖에 없는데 상상력밖에 없고,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소프트웨어를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고 봐요. 하드웨어만 가치를 측정하는 사회에서는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기발한 생각을 한 사람, 내가 핫도그를 이렇게 만들어 팔 때 정말 뭐가 돈이 될 것 같고 장사가 잘 될 것 같다. 뭐 이런 운영 체계든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때 말씀하신 단순하게 창의적인 생각만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 그 가치 그걸 높게 보고서 그 가게를 이 사람이 대출을 받아서 소유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서 시작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이거저거 다 안 된다고 하고서 하드웨어로만 담보 대출해주고 뭐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교회가 해결할 수 있냐? 그럼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저는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디자인을 하는 거는 사람들의 무형의 어떤 가치잖아요. 형태가 보이잖아요. 아이디어가 자산인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냥 뭐 한번 가설계 한번 갖고 와 보지 이거예요. 그럼 나는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걸 내가 아이디어를 너한테 공짜로 주면 나는 어떻게 하냐. 안 통해요 그게. 그나마 좀 요즘에 좀 나아져서 상황이 제가 위치가 좀 알려지고 그래가지고 나아졌는데, 끊임없이 제 40대는 그렇게 착취당했던 시절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러죠. 그런 얘기하면 난 당신 같은 사람이랑 일 안 하니까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일단 계약서 얘기 나오기 전에는 미팅도 안 해요. 하도 간 보는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회 풍토가 바뀌어야 돼요. 그거 바뀌지 않고서는 웬만해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와서 자꾸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게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지만이 그런 사람들이 없어질 거라고 봐요. 그런 부동산 자산과 동산 자산이 없이도 무형의 자산, 아이디어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사회가 되지 않고서는 웬만해서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나 또는 신앙적으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뭐 진보든 보수든 간에 지금 살아가는 이 체제와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질서를 꿈꾸는 건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유 교수님이 던지는 그런 챌린지는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젠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나 그런 그 자본화되어 있는 사회인데, 그런데 이거를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극복의 시발점이 아니거든요. 이 현실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새로운 동력들, 자원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서구 사회는 이런 새로운 동력들, 자원들이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들을 조성해주는 기본적인 매너가 있어요. 문법들이. 우리는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먹는 놈이 다 먹는 구조인데,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탈이데올로기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새로운 관점의 새로운 자원과 동력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저는 거기에 우리 교회나 또는 신앙인들 또 종교의 도덕적 힘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데, 그런 얘기들은 이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와서 느끼는 건데 왜 서양은 그게 됐을까? 그게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온돌이 문제로 저는 진짜 그게 계속 생각을 할수록 이게 진짜 발목을 잡는구나 생각을 하는 게 보세요. 조선 시대 때 그렇게 화폐 투하는도 없었잖아요. 그럼 자산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 자산밖에 없는 거예요. 땅 문서를 물려받는 사람이 계속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의 대물림이 되는 거죠. 인구는 늘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자산이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로 갈수록 남아 선호 사상이 더 커지는 거예요. 장자 선호 사상이 더 커지고 오히려 경국대전 초반에는 남녀 똑같이 아들 딸한테 재산을 똑같이 물려주라고 했거든요. 후기에 가면 그게 없어져요. 그만큼 가난해진 거예요. 그 서구는 저는 역사를 보면은 제일 감동적인 게 뭐냐면은 감동적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제일 처음에 이해가 안 갔던 게 아편 전쟁 같은 거 일으킨 게 국가가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뭐 동인도 회사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회사가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전쟁 같은 걸 하고 막 이런 걸 할 수 있지? 그리고 되게 놀라운 거는 계약서를 만들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식회사라고 하는 걸 종이 한 장에 엄청난 의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게 저는 엄청난 차이인 것 같아요. 종이 한 쪽밖에 안 되는 그 약속을 신뢰하는 사회와 맨날 땅 문서 농사짓고 하던 눈에 보이는 자산밖에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라는 걸 써본 적이 없는 사회는 그게 몇백 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그게 무형의 자산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이제 300년의 서구 역사의 그 근대화 과정을 제대로 겪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집약적으로 거쳐서 이런 혼란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더 좋아져야 되는데 반복드리지만 저는 목사고 신학자라 이 좋아지는 이 단계를 높이는데 서구에서는 교회와 그래도 신앙, 가치 이런 것들이 큰 기여가 있었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도시에 관한 질문이었고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은 이제 교회의 좀 역할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아까 교수님께서 또 강연 중에 몇 번 언급하셨는데 또 우리 준비한 질문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교회 박광리 목사입니다. 이게 이제 질문을 준비하면서 이제 지금 앞에 두 가지 질문은 이제 도시 전문가시니까 도시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목사가 교회에 대한 질문을 우리 유 교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이 상황을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도 과연 어떤 대답을 하실까 조금 난감하실 수도 있겠고 또 기대도 한편 되는데요. 저는 이제 교회 이름이 우리는 교회입니다. 위알 처치라고 지은 이유가 이제 신학적으로 교회는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 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존재하거든요. 공간이라는 것은 사실 모이는 교회일 때의 의미가 더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한국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모이기만 하는 데 있는 것이고 세상 속으로 이렇게 나가서 흩어지는 교회로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저도 교회 이름을 우리는 교회다, 내 가고 교회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공간적으로 보면 사람 자체가 공간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인데 제 질문이 이겁니다. 이제 도시 안에서 지역 교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또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도 교회 개척하고 나서 뭐 이렇게 주민센터나 구청이나 시청에 요즘은 뭐 협동조합도 있고 마을 살리기 운동도 있고 이렇게 교회로서 참여하려고 그러니까 싫어하시더라고요. 기독교자도 빼야 되는 거고 교회란 이름도 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 도시 공동체도 교회가 단지 예전적인 예배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좀 세상을 바꿔야 되는, 또 세상을 좀 풍요롭게 해야 되는 측면의 연구소인데 이게 뭐 어찌 보면 좀 흩어지게 하려면 교회 공간이 안 좋은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좀 이런 측면에서 좀 어떻게 교회가 지역사회 안으로, 그러니까 이게 꼭 교회라는 게 공동체의 개념도 있겠지만 한 사람의 성도에 대한 개념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질문이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부연 설명. 한참 이제 80년대 후반 IMF 이후에 이제 20년 넘으면서 한국 사회에 마을 만들기 붐이 일어났잖아요. 도시 재생도 그 뒤로 일어나고 뭐 지금 이제 이런 문제들을 시민 자산화 운동까지 이제 쭉 이어지고 있는데 교계도 나름대로 그런 보조의 발을 맞춰왔고 저도 이제 총회나 이런 데서 그런 일들을 하고 학교에서 또 학생들이 그런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목사들 중에서도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만들기 이런 어젠다를 굉장히 많이 쉐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 사회의 교회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진입하고 들어갈 때 쉽지 않더라
하는 거죠. 랭귀지도 다르고 또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고, 그래서 건축학자의 관점에서 보셨을 때 교회가 아까 강의 시간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가 지역사회에 좀 더 친숙하게 또 지역사회 필요들을 채우기 위한 교회로 방향을 전환할 때 적어도 이런 점들은 좀 준비를 하고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질문을 뭐 명확하게 저도 이해를 한 것 같지도 않고, 이해를 한다고 해도 제가 이렇게 쉽게 답을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공간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앞에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때 열린 교회를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경계를 허물어야 된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원래의 색깔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동전이 양면 같은 건데 열려야 되면서도 동시에 구분되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부분에서 구분된 공간을 할 거고 어느 부분은 열린 할 거냐, 이거를 잘 구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모세의 성막도 보면은 울타리 쳐놓고 마당의 공간은 좀 열린 공간이고 성소는 좀 구분된 공간이고 지성소는 완전 구분된 공간이고 그러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우리가 상가교회부터 계속 확장했거든요. 그럼 공간적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를 오픈할 것이고 어디는 정말 여기는 구분된 공간으로 이 세상이 뭐 전쟁이 나더라도 이 부분은 뭔가 남겨줘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터치하는 부분이 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놔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터치하는 거겠죠. 영적인 밸류일 것이고. 근데 그거를 자꾸 물타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오히려 우리 본질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그거를 좀 예리하게 나누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정말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발라내는 이 생선 가시와 살을 나누듯이 이렇게 싹 뭔가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게 건축 공간적으로 좀 보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대답을 제대로 한 건지.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교육의 바깥의 전문가, 그래 신앙이 있는 전문가들하고 대화할 때마다 사실 느끼는 그 당황스러움이 이런 거거든요. 오히려 저 같은 신학자들은 자꾸 교회를 개방해서 교회 경직성을 유연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작 또 이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같은 전문가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분리돼야 되고 그래도 이렇게 뭔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 간격이 이게 어떤 충돌의 문제인지 아니면 보는 관점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목회자들은 지금으로서는 우리 매스컴에서 보지만 교회가 너무 폐쇄적이고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고 이런 이미지가 많으니까 자꾸 이제 지역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아웃바운드 오리엔테이션이 강해요.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그래도 교회는 교회다움을 인바운드로 뭔가 계속 아이덴티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 간격이 저희들을 사실 일정 부분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이 계속 있거든요. 앞으로 당장 대답을 하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고 신학자가 또 아니시니까 앞으로 좀 그런 고민들이 계속 서로가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의 중에도 교수님께서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 우리 또 조영춘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호객교회 조용춘 목사입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 뭐 세바시 강연이나 여러 가지 강연들, 책들 쭉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만남이나 그 공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아주 좋게 잘 하나씩 해석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또 느끼는 게 어찌됐든 교회도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와서 누구든지 다 짐을 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으로서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풀어져야지 된다라는 생각에 참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교수님 쓰신 책 중에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보면
대부분의 교회는 이제 주중에만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전도를 중시하는 교회가 좀 건축학적으로 조금 아이러니하다. 왜냐하면 폐쇄적으로 닫혀져 있는 그런 공간들이 되니까요. 그러면서 아까 대안으로 공유 오피스나 그런 어떤 위성학교 같은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회 공간이 조금 더 그런 더 열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교수님의 어느 신문사에 기고한 글을 보니까 계층 간의 갈등의 일정한 부분이 잘못된 그런 디자인 공간 구조 때문이다. 교회에도 그런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예배 끝나고 그냥 일방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공간도 있지만 머물러져 있어야 되는 공간도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없는 그런 문제도 또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좋은 의견을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하면 되나요? 교회가 우리가 목회자라는 말은 이제 양을 치는 거잖아요. 그럼 내 양의 무리의 바운더리가 어디냐까지를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교회의 그 양의 무리의 바운더리를 되게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우리의 양이잖아요. 우리가 뭐 길 잃은 양들을 다 해야 되는 거. 그러면은 해석 자체가 지금처럼 교회라고 하는 게 교인의 공간과 교인이 아닌 사람의 공간의 그 경계를 어디다 두느냐의 문제거든요. 일반적으로 교회는 딱 그 자기의 대지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사실은 교인들의 공간이 대부분이었는데 물론 이 교회는 좀 오픈 시켜놨겠죠. 근데 이제 그거의 마음 자세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 공간을 쓰는 사람들의 이 등록 교인으로만 제약을 해놓은 약간의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바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반드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든 아니면 단순하게 절대자의 모습이든 누군가를 혹은 그 인격의 모습이든 아니면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신적인 존재겠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 부분은 경계가 명확해야 되는데 이 공간부터는 근데 그 외에 알게 모르게 지난 30년, 40년, 50년 동안 교회 부수적인 공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공간들은 엄청나게 오픈시켜가지고 오히려 더 교회의 교인이 아닌 사람이 더 오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내가 품어야 되는 사람이 더 바운더리가 넓다라는 생각으로 가서 사실 이 사회가 이 갈등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소셜 믹스가 안 일어나서 아니겠습니까? 특히 SNS가 점점 일어나면서 생겨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끼리끼리의 소통만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단톡방을 가면 진보끼리만 떠들고 있고 어느 단톡방을 가면 보수끼리만 떠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핸드폰에 2개의 방이 있다면 여러분은 건전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의 단톡방만 있다면 그건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우리가 교인들만 모이는 모임만 계속 만들면 안 되거든요.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한 거고. 정치가들 되게 우습게 생각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 그 인간들은 맨날 얘기하면은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서 국민의 뜻이라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자기 지지자들하고만 얘기해서 그래. 자기 당원들하고만 얘기하고 나머지 절반의 생각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 대입을 해보면은 우리는 교인들끼리의 친교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의 갈라파고스 군도처럼 우리의 생각이 같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변화와 이런 것들은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교회 옛날에 대학부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저는 정말 교회 친구들하고만 놀았거든요. 그러면은 엄청 천국 같죠. 거기서는 정말 뭐 1년 12달 맨날 수련회만 준비하다 끝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바깥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객관적 시각을 점점 갖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 느꼈냐면은 고등부 제가 교사를 할 때 수련회를 갔더니 아직까지도 창조론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가르치는 강사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거는 요즘에 뭐 슈퍼스트링 티어리나 뭐 이런 초현대 물리학 갖고 설명하면 다 설명 가능한 개념들을 왜 이렇게 설명하냐.
근데 안 먹혀요. 그게 결국에는 그 안에 세상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굳이 우리 사회의 계층 간의 갈등을 믹스하는 소셜 믹스뿐만 아니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믹스하는 거를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배척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점점 저기 유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신학적이시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좀 깊이 파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유 교수님이 건축학자지만 본인의 그런 건축학적인 비전이나 또 본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그런 신앙의 원칙이라든가 원리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이런 게 굉장히 퍼스널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들으면서 굉장히 궁금해져요.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게 점점 굉장히 그 신앙적인 메시지가 저희한테 강하기 때문에 혹시 그 신뢰가 안 된다면 그런 말씀 강할 걸 본인 유 교수님에게 신앙이란 이제 그건 어렵죠. 제가 답하니까. 네. 혹시 이제 플로어에서 한두 분만 시간 받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 단체 사진 찍고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상가 말 그대로 그 상가 교회 8층과 9층을 쓰고 있는 교회 이제 담임 목사인데요. 교수님 생각을 나누셨을 때 이제 구분되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그런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9층 본당은 영적인 공간으로 8층은 이제 일반 상가 같은 건물로 지금 이제 구조를 꾸리고자 하는데 이게 이제 교회가 또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안 돼요. 좋은 사례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잘한 교회가 있으면 성도들을 향해서 소개하고 우리 이렇게 가봅시다 이런 게 좀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사례가 별로 이제 저희가 찾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교수님께서 그동안 이제 건축하시면서 좋은 사례 교회가 있는지 그런 궁금함이 조금 있고 또 두 번째는 이런 공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교회가 바꾸고자 하는 또 오픈하고자 하는 목회자들과 교회가 많이 있을 텐데 누군가 교회 안에 이제 스피커가 없다 보니까 교수님 같은 분이 좀 총대도 매주셔서 아까 말씀하신 게 글레이저의 얘기처럼 공간을 창출해야 된다 하셨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 8층에 있는 공간 한두 개 정도는 내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 주중에 안 쓰니까. 그런데 어떻게 낼 것이냐는 방법론에 있어서 저는 목회자이지 그거에 대한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에 조금만 더 앞장서 주시면 저는 그런 게 좀 달라붙을 교회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점점 코가 깨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거죠. 제가 하자 그러면 성도님들이 안 따라올 텐데 이거는 유 교수님이 자문한 거야 이러면 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뭐 교수님 와서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어떤 스피커를 내주시고 글이나 제안이나 도전이나 그룹을 좀 만들어 주시거나 이끌어 주시면 물론 시간 많이 안 써도 되는 거고 그냥 스피커만이라도 해주실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희가 브레이크 타임에 얘기 나눴는데 사실 교회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시대면 그런 일이 참 수월할 텐데 우리가 응원하고 지지하고 돕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그렇지도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 대신 그래도 본인이 이제 신앙인이라고 명시적으로 드러내시지 않지만 우리 대신 선한 영향력 끼치는 우리 많은 동역자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목회자가 아니지만 사회적인 선교사라고 저는 생각도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좋은 대화의 자리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는 이제 또 결단을 하셔야 되니까 추후에 제가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뭐 블로에서 혹시 한 분만 더. 하셨던 분 중에 두 분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하나는 이제 막 이미 대답이 되셨고 또 한 가지 질문을 제가 요약해 드리면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회자에게 집중되었던 그런 권력들이 분산되어 가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혹시 공간과 건축학적으로 최근에 교회들의 어떤 그런 행태들을 조금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교회의 권력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는지, 혹시 예배 공간 구조에서 담임 목회자에게 집중되지 않는 공간 배치라든지 또 지역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인사이트가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저는 저보다도 목사님들이 더 잘하실 것 같기는 한 질문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우리 보통 예배 1시간 드리지 않습니까? 1시간 드리는데 맨 처음에 딱 들어가면 음악 쫙 나오고 참회기도 하고 뭐 찬송 부르고 대표자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 한 30분 정도 하고 이런 순서가 돼 있어요. 헌금 시간 있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거든요. 이거하고 우리가 전파하고자 하는 핵심하고는 다른 얘기인 거예요. 얘는 형식이고 본질은 딴 데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코로나가 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하면은 이 순서를 굳이 따라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우리 교회 가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간 구조가 앞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제가 요번에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느낀 건데, 야 예배 시간 진짜 엄청 일어났다 앉았다 시켰구나. 진짜 그거 자체가 사실은 앞에 있는 사람들의 권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다도를 복잡하게 하잖아요. 뭐 따라낸 다음에 뭐 두 바퀴 오른쪽으로 돌리고 뭐 연락 복잡하게 해요. 그러면 그 복잡함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 형식에 일어났다 앉았다 시키고 뭐 내가 한마디 하면 따라하게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새로운 걸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그리고 내가 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 가지 않으면은 예배의 순서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하다못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화면의 어떤 배치 같은 것도 다르게 할 수도 있을 거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금방 답변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분명히 6.25 전쟁이 난 이후에 초토화됐을 때 대한민국은 정말 희망이 없는 거였는데, 아까 제가 왜 상가교회를 기발한 발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앞에 말씀 주셨던 목사님 그런 사례가 해외에 없습니다. 해외에 상가교회라는 게 없거든요. 그거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만든 기발한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든지 뭔가 다른 방식이 생기면은 5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발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만들면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오히려 대형 교회에 집중되어 있었던 이런 많은 폐단들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경계들도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보이지 않는 그 이상한 문화로 치부해 버리는 그런 것들도 없어질 수 있어요. 저같이 어려서부터 교회 간 사람들도 대학부 처음 갔을 때 자매님, 형제님 소리가 입에서 안 떨어져 가지고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벽이거든요, 사실은. 그거를 예배 형식에서부터 우리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